잘 사는 법을 고민해봅니다. 우리 생활 속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 먹고 사는 이야기쇼. 경제 가마솥! 네. 자, 오늘 11월 11일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바로 어머. 이거죠. 11월 11일이 무슨 초코 막대 과자 대회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가져나왔습니다. 11월 11일은 가래떡 데이입니다. 농촌 전문 리포터로서 제가 저 김기열 씨한테 한 가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11월 11일이 바로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업, 쌀 아니겠습니까? 요즘 쌀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 2차 가공품인 이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냥 이게 길쭉길쭉해가지고 그냥 가래떡 데이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 농업인의 날에 대해서 조금 그 어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자로 흑토자를 분리해서 보면은 열십자호고 한일자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 하게 되면 열십자가 10이고 한일자가 1이니까 1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은 흙을 벗을 삼아서 살다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흑토자가 두 번 겹치는 11월 11일을 1996년부터 농업인의 날로 지정을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럼 뭐 농업인의 날로 지정이 된 지 한 20여 년 정도가 지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나 또 제 친구들은요, 보통 이 11월 11일을 빼빼한 그 초코 과자 있잖아요. 네. 그날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진짜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제대로 알려줘야겠어요. 그래요. 그나저나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 경제 가마솥 새로운 얼굴인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입으로 말하려니 좀 부끄럽네요. 리포터계의 여신 정연우입니다. 제가 이 가마솥을 정말 즐겨보고 또 애청자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가마솥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워왔는데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상식을 배워갈 수 있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고 오늘 알차게 다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홍석우 리포터. 네. 아니 호흡을 맞췄던 단짝이 사라졌는데 김연명창 생각 안 나요? 전혀 안 납니다. 네. 아주 그 제작진의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기열 씨 혹시 나 없다고 저런 상황 만들면 안 돼요. 슬퍼질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스튜디오 분위기가 한층 밝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가래떡에서 시작을 해서 흑토자에 숨어있는 숫자 10일까지 농업인의 날을 의미해서 한자 공부까지 시켜주는 경제 가마솥 정말 최고예요. 먹고 사는 이야기쇼 경제 가마솥.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경제 이슈를 보다 재밌고 알기 쉽게 풀어보는 똑똑한 경제입니다. 네, 똑똑한 경제 하이라이트. 우리 경제 가마솥 식구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자, 다 같이 화면을 주목을 해주시고요. 힌트 주세요. 자, 지금 화면에 빌딩 숲이 보이고요. 돈이 보입니다. 자, 저 빌딩과 돈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쉽네요. 일단 임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 사업. 건물을 이렇게 딱 짓잖아요. 그럼 축축축축축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는 층마다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죠. 예. 월세 들어오면 얼마나 좋은데요. 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 그 전주 KBS 주변으로 해서 건물들이 지금 막 속속속 올라가고 있어요. 건물 다 짓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뚜닥뚜닥 하고 있는데 플레이카드만 한 10장 정도가 쫙 걸려 있습니다. 아직도 망설이시고 계십니까? 투자의 기회입니다. 딱 그러면서 김미영 팀장 딱 전화번호 010 지금 전화 주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저는 지금 그 건물들 아래, 그러니까 지하에 돈이 묻혀 있는 듯한 느낌인데 현금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하 경제에 묻어 있는 현금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하지 않나요? 지하 경제. 네. 글쎄요, 지금 뭐 보통 얘기할 때 뭐 조물주에 건물주 있다 뭐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오피스 이 빌딩 안에 돈이 막 꽁꽁 쌓여 있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가게는 지금 부채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돈을 쌓아놓고 있는 곳. 이게 지금 기업들이 좀 많이 쌓아놓고 있잖아요. 투자는 안 하고 지금 돈을 좀 꼭꼭 싸매고 있다. 이 돈을 풀어라.
그래서 이 연초에도 많이 이슈가 됐던 그 사내 유보금 뭐 그런 류의 내용 아닐까 좀 그런 것도 한번 추측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업들이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 사내 유보금입니다. 정부가 사내 유보금을 쓰도록 세금까지 매기고 나섰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영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대 대기업은 사내 유보금을 새롭게 24조 원 쌓고 배당금은 많이 늘리면서도 임금 인상이나 투자에는 인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36%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내 유보금은 1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재벌닷컴 조사 결과 10대 제조업체 가운데 LG전자와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8곳의 사내 유보금이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2조 원,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조 원 넘게 늘렸습니다. 반면 이익을 사회에 되돌리는 데에는 인색했습니다. 주식 배당과 급여, 투자 등 이른바 환류액 총액은 106조 원으로 전년보다 6조 원 느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과도한 이익에 세금을 매기면서까지 재계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의 소득은 가계로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각종 기사에서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을 쌓이고 있다. 이렇게 사내 유보금이 쌓이고 있는데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네. 이래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체 사내 유보금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김효진 교수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내 유보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기업들이 저축해둔 자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개인 소득자들도 실제로 이제 급여를 받으면은 세금 내고 각종 공과금 내고 뭐 생활비로도 쓰셔야 되죠. 식비도 쓰셔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가끔씩은.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남는 돈은 이제 은행에 저금을 하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뭐 각종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즉 영업 활동에 의해서 영업 이익이 산출이 되면 그 영업 이익에서 세금 내고요. 또한 이제 쌓아놓은 이익잉여금 가지고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이나 배당금으로도 지출되지 않고 즉 사회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아있는 이런 돈들을 사내 유보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지난 5년간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 현황을 살펴보면은 2011년도에 약 390조 원 정도 됐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10조 원가량이 육박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이 지난해 국내 총생산액이 1,485조 원이었습니다. 우리 뭐 한 해 예산이 한 400조 원이 좀 못 미치니까 뭐 사실 엄청난 돈이죠. 네. 이 돈 자체가. 근데 이 사내 유보금의 이 문제점 뭐냐면은 소수 대기업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65%가 30대 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매년 최고치를 기록한다는데 지금 문제점이 좀 있는 겁니다. 이 사내 유보금 700만 원도 아니고 7천만 원도 아니고 7억도 아니고 700조 원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뭐냐. 대기업들이 금고에다 돈을 꽁꽁 숨겨놓고 있으니까 밑에까지 안 흘러내리니까 행사 비용을 깎아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면은 금고나 또는 은행에다가 현금을 잔뜩 쌓아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내 유보금은 단순히 현금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좀 설명을 하면 유보금이라고 하면 유보금이라고 저는 쓰고 남은 돈이라고 있거든요. 개인도 가정 유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정 내 유보금. 가정에서도 월급 쓰고 남은 거 주부들이 뭐 합니까? 모아놨다가 계속 저축했다가 그걸 또 목돈을 굴립니다. 이걸 재테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상가, 알짜 상가에도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업도 재테크를 한다는 거죠. 그 쓰고 남은 돈을 쌓아놨다가 처음에는 금융자산으로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게 금액이 커지면 이 공장도 짓고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도 사고 그 공장 시설도 설치를 하고 그 공장 안에 기계장치도 매입을 하고 재고도 또 쌓아놓고 이런 돈에 다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내 유보금은 결국에는 회사의 실물 자산으로 변화가 돼서 실제로 다 흡수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한테 뭐 사내 유보금 풀어라, 좀 써라, 뭐 그렇게 강조를 하면은 방금 그 홍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공장 짓거나 이 설비 투자하는데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 별로 없다.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다고 자꾸 기업들은 항변을 하죠. 근데 일단 봤을 때는 내용은 좀 맞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사내 유보금이 약 160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65%가 소위 말하면은 이제 공장 설비나 그런 실물 자산에 투자돼 있는데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 160조 원 중에서 56조 원은 그럼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죠. 그 현금성 자산도 상당한데 이거를 활용 가능한 금액이 별로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좀 다시 생각해볼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금액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노후도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병이 들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좀 차곡차곡 잘 모아서 그때를 대비해서 좀 모아놓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걸로 돈을 좀 굴리기도 조금 하고 이런 방법을 가정에서도 쓰니까 기업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를 대비해서 조금 돈을 굴려서 투자를 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의 퀴즈를 낼게요. 그러니까 영우 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금을 많이 하는 게 전반적인 경제에 도움을 줄까요? 아니면은 이것저것 소비를 하면서 돈을 많이 쓰는 게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까요? 돈을 모아야 나중에 뭐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민들이 소비를 좀 많이 해야 물건도 많이 팔리고 물건이 많이 팔리면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이익이 늘어나면 직원들 월급도 많이 주고 월급 많이 주고 홍보 많이 하고 그때 그 홍보 행사장에 저랑 홍석우 씨랑 같이 가고 그럼 우린 또 그 번 돈으로 주식을 사고 이러면은 훨씬 더 국가와 경제와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장가 가고 싶죠? 네. 예, 돈 많이 모아서 저축 좀 해야 돼요. 푼돈 모아 적금 된다. 예? 네. 그 연우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인이나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는 저금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경제를 생각을 한다면 김기열 씨 같은 사람이 많아야지 훨씬 더 경제 전반에 이 활발한 활기가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기업 자신만을 위해서 그냥 사내에 이렇게 유보시켜 놓는 것보다는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고 또한 고용 창출에도 힘을 쓴다면 국가나 국민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하나의 기사를 보니까 기업들이 이 사내 유보금의 10%만 지금 투자를 해도 우리 경제가 71조 원의 재정 투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부가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돈이라는 것은 경제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피와 같아요. 우리 신체에도 예를 들어서 혈액이 잘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이 몸이 건강합니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이 잘 돌아야 되는데 이 돈이 지금 보니까 대기업에서 사내 유보금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여있게 돼요. 고여있게 되게 되면은요, 나중에 썩든지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우 투자한다는 것이 대기업에서 뭐 빵집이라더니 커피숍 이런 거 프랜차이즈 본부 해가지고 어떻게 서민들 업종을 침투하는 데나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데나 투자를 하고 뭐 큰 설비 투자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상권까지 침투하는 데는 돈을 쓰고 나머지는 전혀 몸을 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일자리 자체도 별로 늘어나지도 않고 경제의 활력이 꺼지게 되는 거죠. 요즘 그 뉴스나 뭐 이렇게 신문 이런 데서 경제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야, IMF 때보다 더 어려워. 돈이 안 돌아. 아주 그냥 어떻게 희한한가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 경제가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또 최저임금 인상할 때마다 회사는 이거 힘들어 죽겠어요. 나 이러면 회사 못 해요. 문 닫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돈이 도대체 어디가 나서 700조 원이 넘는 사내 유보금을 이렇게 못 해놨을까요? 네. 이거 신기하네.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글쎄요. 기업들이 좀 특별히 매출이 더 증가했다거나 아니면 쓰는 돈을 줄였다는 그런 얘기인데 글쎄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가장 큰 원인이 2008년도에 법인세 인하한 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08년도에 미국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세계 금융 위기가 한번 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온 나라 안팎이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법인세율을 기존의 25%에서 22%로 약 3%를 인하했거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이렇게 인하를 해주면은 이 돈이 뭐 이 투자나 아니면 고용을 창출하는 데 쓰게 돼서 뭐 이 경제가 좀 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데 효과를 좀 발휘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 경기 부양용으로 사내 유보금을 지금 풀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그 인하를 한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여기 공부한 게 또 있어요. 낙수 효과 맞죠? 기업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야 아래로 그 돈이 좀 흘러가지고 기업 아래에 있는 서민들도 그 기업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낙수 효과 맞나요? 맞아요. 맞죠? 네. 가마솥 제가 열심히 봤어요. 맞아요. 틀렸어도 맞았어요. 무조건 맞았어요. 잘했어요. 네, 뭐 어쨌든 정부의 생각대로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고용 창출에 힘을 썼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 갖고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이끌어 보겠다고 하는 정부 정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삼성이나 현대차, SK 등 이런 소위 잘 나가는 3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2010년에 비해서 지난해까지 지금 사내 유보금이 30대 기업은 170조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실물의 투자, 고용 창출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는가 봤더니 2010년부터 자 지난해까지 해가지고 2조. 겨우 2조 풀었다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하신 30대 기업뿐만 아니라 이 조사를 만약에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사로 확대를 시켜보면은 상황은 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1,800여 개 정도 됩니다. 네. 이 전체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 살펴보면은 2008년 기준에 326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845조 원으로 무려 158% 급증했습니다. 근데 반면 투자액을 살펴보면요. 2008년 112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는 112조 2천억 원으로 오히려 0.2% 감소했습니다. 문제가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대기업이 고용이라도 제대로 창출을 했냐. 투자를 줄였다고 그러면 뭐 고용이라도 제대로 창출을 했어야 되죠. 근데 사실은 또 그것도 아닙니다. 올해 이 9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상장회사 전체 직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약 한 1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2008년도 기준에서는 114만 명이었으니까 약 한 31% 증가한 수치예요. 근데 이거를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100대 기업으로 이렇게 좁혀보면은 같은 기간에는 29%고 또 범위를 더 좁혀서 30대 기업 같은 경우에 24%에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그러니까 뭐 규모가 크고 돈을 잘 버는 회사일수록 오히려 보면은 유보금은 늘었을지 몰라도 고용에는 인색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씁쓸한 것은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네. 상장회사의 비정규직 수가 2010년도에는 약 6만 8천여 명이 있었는데 올해 9월에 집계를 해보니까 약 8만 5천여 명으로 약 24%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같은 기간에 9,200명 직원을 직원을 더 채용했는데 그중에서 약 44%인 약 4천여 명이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기업들 힘들다고 법인세는 줄여주고요. 우리 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담배세를 굉장히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차 만드는 회사를 위한 법을 만들지 말고 차를 타는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또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애지간치 좀 하세요. 좀 애지간치 좀. 하루라도 좀 편하게 살게 애지간치 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모두가 힘들 때 정말 정부가 기업들에게 혜택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세계 51개국의 배당 성향을 한번 살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51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당당히 50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니 좋아할 일이 아닌 게 51개 중에 50이면은 거의 꼴찌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배당 성향이 뭐길래? 배당 성향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금 중에서 주주들한테 얼마나 돌려줬냐. 그걸 나타내는 그 지표거든요. 배당 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금이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배당 성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은 한 평균 17%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수익이 100만 원이 발생하면 그중에 17만 원만 주주들한테 환원이 되고 있는 거죠. 같은 수치 배당 성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35%고요. 중국과 가까운 일본을 보시면은 각각 30%, 27%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얼마나 주주한테 주는 이 배당 성향이 인색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꾸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량한 기업에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고 이상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잡주라고 하죠. 이런 데 막 자꾸 투자를 하고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배당 좀 주면 뭐 어떻습니까? 안 마음이 그래요? 지금 그렇죠? 뭐 안 줘? 왜 맨날 줄 걸 안 줘? 이렇게 내 거만 가져가고. 정리를 좀 해보면 정부가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투자 증대,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했지만 효과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주주들이 이익을 남기는 데 있어서 기업이 굉장히 인색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사내 유보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기업들이요, 사내 유보금을 계속 쌓아가고만 있으면요, 정부에서 나서서 조금 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해 도입된 게 바로 기업소득 환류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내 유보금에도 다시 세금을 물린다라는 그런 시스템인데 올해부터죠.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이 순수익 중에서 법인세나 그다음에 직원들 급여 인상분 또는 그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방금 말씀 주로 나눴던 이 배당금 등을 뺀 후에도 여전히 이 사내 유보금이 적정량을 초과하게 되면 이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이 사내 유보금을 좀 풀도록 기업에서 좀 풀도록 즉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선 거죠. 이 기업소득 환류세는 문제는 쌓아놓은 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현 시점 앞으로부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3년 동안 보겠다 추이를 그래서 이 3년간의 수익으로 뭐 이 소위 말하면 기업소득 환율세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이 효과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뭐 오늘 이렇게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돈은 어떻게 버느냐보다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그동안 불안한 경제 상황을 핑계로 해서 정말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기만 했었는데요. 이제 불안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이 전하는 살아있는 전북 경제 소식, 생생 전북 경제입니다. 지난달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 혁신도시에 청사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식품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데요. 식품 안전성 기술, 전통식품의 세계화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청사가 완공되면 현재 성남에 있는 연구원 500여 명이 전북 혁신도시로 옮겨오게 됩니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현재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고 한국식품연구원을 끝으로 혁신도시 이전 사업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전주시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송천동 에코시티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793만 원으로 권고했습니다. 이는 당초 에코시티 공동주택 측이 각각 요청한 분양가보다 64만 원에서 72만 원가량 낮은 가격입니다. 현재 전주시 내 아파트 최고 분양가는 만성지구에 처음 분양하는 아파트로 평균 810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려올 줄 모르는 아파트 분양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짓는다고 하고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바로 내일이죠. 전북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전북본부가 12일 출범식을 갖습니다. 임시 사무실은 완주 테크노파크에 마련되는데요. 이곳에서는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연구소 기업 설립 등 특구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신기술 창출과 공공연구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다는 전북 연구개발특구. 과연 무엇인지, 우리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생생 전북경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잘했군, 잘했어. 생생 전북경제.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입니다. 올 7월에 최종 지정됐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첨단 산업의 메카. 요거 하면 그 미국의 그 다들 아실 거예요. 실리콘밸리라고 하는데
실리콘밸리 아니면 뭐 대전에 있는 대덕 연구단지 네. 뭐 그거 맞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박사님. 제가 맞췄나요? 예. 네, 제가 박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연구개발 특구라고 하는 것은 그 연구기관들이 개발 기술들을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도 해주고 자금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 지역을 연구개발 특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네. 연구기관에서 이를테면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면 기업에서 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그 수익의 그 일부를 연구기관에 그 기술 개발하는 대로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하나의 선순환 구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연구개발 특구라는 것을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게 되죠. 그 현재 우리나라에는 5곳의 연구개발 특구가 있거든요. 대전에 대덕 연구개발 특구를 시작으로 해서 광주, 대구, 부산이 지정이 됐고 올해 처음으로 도 단위로는 전라북도가 그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얼마 전에 송화진 도지사가 강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참석자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했는데 공직 생활 중에서 가장 보람찬 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개인적으로 전북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된 게 가장 보람 있었다. 이번에 선정된 전북 연구개발 특구는 전주, 완주, 정읍 이렇게 세 개 지구로 조성이 되는데요. 그 크기가 여의도 면적의 약 5.7배라고 합니다. 상당히 크죠. 이 중에 완주는 융복합 소재 부품 거점 지구에 해당이 되고요. 정읍은 농생명 융합 거점 지구로 특화를 할 것이고 전주와 전북 혁신 도시는 사업화 촉진 지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 하면은 이 산업 기반이 취약한 걸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도 단위 중에서는 최초로 이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됐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 김 교수님 비결이 뭐예요? 근데 사실 이 전북의 연구개발 특구 지정 노력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지난 2010년에 광주, 대구와 함께 특구 지정을 신청을 했었던 바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요건이 조금은 미비하다라는 이유로 전라북도만 탈락이 됐었고요. 안 됐었고 지금은 대전의 대덕 특구 다음으로 많은 총 그 10개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국립연구기관을 보유하게 됐고 올해 이제 그 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인정받게 된 거죠. 네, 꽤 오랜 시간 특구 지정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만큼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올해 초에 대덕 연구개발 특구에 있는 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이 됐는데요. 그때 2006년도에 자본금 20억으로 출발한 회사가 올 6월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2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1000배 성장한 걸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기업이 그 히트를 친 것은 그 천연 한방 재료를 조합해서 만든 면역력 증진 건강 기능식품인데요. 이거를 개발한 곳이 이 정읍에 있는 첨단 방사선 연구센터입니다. 그 정읍의 첨단 방사선 연구소 그곳은 저도 가봤거든요. 촬영할 때. 근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소에서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왜 그 기술이 지금은 대덕 특구 단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북에 연구개발 특구가 만약에 있었다고 그러면은 전북에 설립을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이 전북에 이 연구개발 특구가 없었고 그 기업 여건 자체가 대덕 특구가 전북에 이 설립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니까 기업이 그렇게 가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진 거죠. 네. 야, 이 연구개발 특구가 빨리 지정이 됐으면 전라북도에도 2조 원대의 기업이 생기는 거였는데 굉장히 아쉽네요. 네. 그나저나 어떤 혜택이 있길래 이렇게 기업들이 연구개발 특구로 몰리는 거죠? 그 전북 연구개발 특구는 R&D 지원을 함에 있어서 연 1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은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에서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감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특구 내에 있는 기업이라고 전부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연구소 기업 또는 첨단 기술 기업으로 지정돼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면 뭐 특구 안에만 있으면 다 혜택을 받는 게 아니네요. 뭐 연구소 기업, 첨단 기술 기업 이런 게 다 뭐예요? 먼저 그 연구소 기업이라는 것은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또는
기술 지주회사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보통 공공연구기관이라고 그래요. 특허를 받은 연구기술을 직접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자본금은 한 20% 정도를 출자를 하고 특구 내에 설립한 그 기업을 말을 하는데, 연구소 기업은 단독으로 설립할 수도 있고요. 공동으로 합작을 해서 설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소 기업은 연구 기술이 상품화가 돼서 돈이나 수입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김 교수님, 그 첨단이 걔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다음은 이게 첨단 기술 기업이라는 건데요. 일단 그 요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첨단 분야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전체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첨단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또 3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즉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이렇게 연구소 기업과 첨단 기술 기업에 혜택을 주면 이런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가 되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되고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냥 한마디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대덕 연구개발 특구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덕 연구개발 특구는 2005년도에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0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2013년, 그러니까 한 8년이 지난 뒤에 1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약 340개가 됐어요. 우리 쪽에서는 어떨 거냐. 전라북도도 이게 특구 지정이 되어갖고 2025년,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10년 뒤에는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최소한으로 잡아도 약 200개 정도가 아마 여기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히 고용 상승이 뭐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이 연구소 기업의 생존율하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 능력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연구소 기업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을 봤더니 64.9%예요. 근데 일반 창업 기업의 생존율의 평균이 30%가 차이 안 되거든요. 29.6%입니다. 그래서 생존율만 봐도 평균의 일반 창업 기업의 평균의 2배를 초과하고 있고요. 또 이제 더 중요한 건 보면은 창업 후 7년이 지난 연구소 기업의 고용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35명입니다. 근데 일반 창업 기업은 한 3.8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용 창출 면에서도 지금 이 수치로만 본다면 9배 이상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순풍이 부는 듯해서 정말 기분 좋은데요. 우리 특구의 더 발전을 위해서 해외의 좋은 사례들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울루 현상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업하고 대학, 그다음에 연구기관, 지방 정부의 성공적인 협동 시스템이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핀란드의 울루라는 도시가 그 유럽 최고의 IT 국가로 발돋움하면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이 핀란드의 울루시는 1980년대만 해도 인구수 2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소규모 일반적인 그 평범한 항구 도시였는데, 최근에는 연구기관, 대학, 대기업이 빼곡하게 들어서면서 유럽 최고의 첨단 혁신 IT 클러스터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뭐 이 노키아, 뭐 인텔, HP 이런 이 글로벌 기업들이 그 핀란드 울루시에 둥지를 트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뭐 핀란드 이 국책연구소인 뭐 국립기술연구센터 그리고 이 울루대학교하고 이 교류 협력을 하면서 이 실질적인 이 성공적인 IT 산업 뭐 클러스터를 조성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핀란드에는 울루가 있다고 하면은 스웨덴에는 시스타가 있어요. 정부하고 기업하고 교육기관. 이걸 한마디로 이제 관산학 그런 협동이라고 그래요. 그 스웨덴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우는 지역이 바로 시스타입니다. 이 도시에는 IBM, 필립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시스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걸그룹 얘기한 줄 알고. 근데 왜 이 연구소 하면요, 굉장히 그 회색 잿빛 그런 색깔이 떠오르면서 사각형에 꽉 막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답답하고. 근데 이곳은 뭐 관련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들이 잘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일하는 환경도 쾌적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이런 좋은 거는 우리도 빨리빨리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연구소나 관련 연구기관들, 뭐 기업 기관들은 공단 부지 안에 있거나 혹은 그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곳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북 특구에 들어오는 이 기업이나 관련 기관들은
시내, 그러니까 그 외곽보다는 시내에 짓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어야지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때 즉시 소비자의 트렌드도 파악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연구하시는 분들도 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네. 전라북도 관계자 여러분, TV를 보고 계시죠? 네, 이 건의사항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학연관 협력 체계도 중요하고 환경 조성도 중요하지만 전북 특구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이제 다른 지역에 4개의 연구개발 특구가 우리나라에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특구나 광주 특구하고도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가까워요. 우리 이 전북 특구가. 그렇기 때문에 전북만이 가질 수 있는 뭔가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농생명 분야라든지 탄소산업 분야에 좀 전북 특구가 좀 유일하게 그쪽으로 좀 특화를 할 수 있는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거, 그것도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내 삶에 스위스다 하는 그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을 만든 회사도 스웨덴의 잘 갖춰진 R&D 환경 속에서 성장한 스타트업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듯이 우리 청년들도 전북 특구를 통해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전북 연구개발 특구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대덕 특구를 통해서 대전이 발전한 것처럼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전북 연구개발 특구 정말 열린 곳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또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쇼 경제 가마솥. 이번 시간은요, 우리 경제 최신 흐름을 살펴보는 트렌드 경제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다들 화면을 주목해 주시고요. 자, 화면 레디 큐! 이게 뭐죠? 네, 화면을 보시면 시계인 듯 팔찌인 듯 독특한 물건이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지난 6월에 개봉했던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체불명의 물건이 하나 있죠. 이 세 가지 물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제 명석한 두뇌로 봤을 때 보이시죠? 첫 번째 뭡니까? 시계. 시계 아닙니다. 이게 요즘에 그 초소형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성으로 해가지고 무전기예요. 어디든지 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다 이게 통화가 되고요. 두 번째 포스터 딱 보면 우리가 연평해 전 이 포스터 있잖아요. 이 군사무기 이런 걸 다루는데 맨 마지막 거 요게 그냥 그 단순하게 무슨 뭔 봉처럼 생겼지만은 요게 그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무기입니다. 요게 그 핵폭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무기 뭐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군사용품, 예. 군사무기, 예. 세심한 분석이에요. 그렇죠. 이광성 차장이 또 해군 땡. 맞다고 지금 동의를 했어요. 맞아요? 맞죠. 이 군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시계가 아니고 저는 나치판입니다. 나치판. 그럴 수도 있겠네. 배를 타려면 나치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늘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저거는 마지막 나온 건 잘 알고 있는데 다이어트 할 때 쓰는 그 줄넘기예요. 스마트 줄넘기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줄넘기를 하면 몇 개 넘었나 하나 둘 이렇게 세잖아요. 네. 근데 저 줄넘기는 우리가 하나 둘 넘을 때마다 눈앞에 몇 개를 넘었는지 눈앞에 떠요. 그 스마트 줄넘기예요. 이게 그 우리나라 작은 기업에서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사업 자금을 모아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현우 리포터가 스마트 줄넘기는 맞췄어요. 그러니까 30% 정답률이 있긴 하지만 사실 공통점을 찾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공통점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왠지 그 두 분의 교수님은 좀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소를. 네, 대충 뭐 주제는 뭔지 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무엇보다 저기 가운데 있는 연평해전 영화 같은 경우는 개봉 당시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이 단어가 연관 검색어처럼 계속해서 하루 종일 혹은 며칠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녔거든요. 이 영화가 특히 이제 만들 때 제작 당시에 제작비가 부족해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이 자금 조달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족한 제작비를 조달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투자자들에게 뭐 영화 티켓도 나누어주고 또한 이제 영화 마지막에 끝에 엔딩 크레딧 올라가잖아요. 거기다가 투자자들 이름도 넣어주는 등 해서 주목을 받았었죠.
네. 크라우드요? 크라우드, 예. 크라우드 펀딩. 그 예. 100% 물타지 않은 맥주. 아니 그거는 전준 씨가 막 사다리 잡고. 아니 그거는 클라고 이거는 크라우드입니다. 네. 네. 오늘 트렌드 경제의 주제가 바로 이 크라우드 펀딩인데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네. 줄넘기, 시계, 연평해전 모두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 그리고 자금을 뜻하는 펀딩,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는 방식인데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실제로 얘기하면 자금을 조달받는 거거든요. 예. 어디에서 조달받을 건가. 그런데 이 기원은 1997년에 그 영국의 그 메릴리온이라고는 락 그룹이 있어요. 음악. 그 그룹에서 미국 순회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으로 자금을 좀 모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유래가 된 것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가난한 능력이 있지만 가난한 그 예술인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기도 했고요. 또는 능력이 있으나 또는 자금이 없어서 정치적인 그런 입지나 또는 출마를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거 자금을 모을 때도 이 크라우드 펀딩을 좀 활용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아이디어는 아주 좋고 기술력도 뛰어난데 자본이 없어서 창업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그 스타트업 기업이라고는 그런 데에서 자금을 모으는 용도로 지금 확대되어져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 기업이나 혹은 벤처 기업이 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그 자신만의 어떤 사업 기획서 혹은 사업 계획서를 올려놓으면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혹은 전문 투자가들이 그 사업 기획서를 보고 사업성이 있겠다 싶으면 이제 투자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투자라고 해서 근데 뭐 거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적게는 뭐 몇만 원부터도 가능하고요. 많게는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까지 투자자 형편껏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좀 전에 여기서 나온 플랫폼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은 여기나 정거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임으로써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방식을 뜻합니다. 미국의 시장 조사 업체인 맷솔루션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2010년도 이후에 이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그 조사 결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약 한 34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2013년도까지만 해도 이 클라우드 펀딩이 주를 이뤘던 게 문화 공연이나 뭐 예술 이쪽 관련된 문화 후원 쪽에서 많았었는데 2013년도 이후부터는 벤처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하는 클라우드 펀딩이 굉장히 이게 주목을 많이 받고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주목을 받는 이 클라우드 펀딩을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거기를 좀 추측할 수 있는 좋은 조사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그 화면을 봐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저 시계는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손목시계입니다. 시침과 분침 대신 두 개의 구슬로 시간을 알 수 있게 만든 거고요. 시계 옆 테두리에 있는 구슬은 시간을, 시계 원형 안에 있는 구슬은 분을 가리키는데요. 점자처럼 손으로 만져서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그 시계는 브래들리 시계라고 하는 시계인데요. 그 시력을 잃고도 수영 선수로 맹활약을 했던 브래들리 스나이더의 이름에서 빌려온 것이죠. 그래서 저 시계에 대해서 만드는 기업은 2달 동안에 65개국으로부터 약 3,800명으로부터 60만 달러 정도의 자금을 조달했어요. 엄청난 자금을 조달한 거죠. 네.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됐는데 독특한 디자인 덕분에 그 시각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저 시계를 구입하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뭐 재미난 그리고 또 감동적인 스토리도 좀 담겨 있고 그리고 다른 제품하고 또 차별화가 되니까 들어보니까 저부터도 좀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아까 앞서 봤던 세 번째 스마트 줄넘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줄넘기 할 때마다 몇 개를 했는지 LED로 이게 표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짐이라는 앱이 거기 안에 있어서 몇 칼로리를 이제 소모를 했는지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줄넘기거든요. 이 올해 2월 달에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을 해가지고 19만 달러를 모집을 했는데요. 올해 9월에 완성품이 출시가 되기도 전에 이미
유럽하고 미국에서 선주문이 굉장히 많아서 해외에서 아주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스타트업 기업 입장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 홍보 효과도 톡톡히 누리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박 아이템으로 성공을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익인데 그렇죠. 요거를 투자자들에게 몇 배로 갚아주는 뭐 그런 시스템은 아닌가 봐요. 그럼 주식 말고 또 크라우드 펀딩 투자하려고요? 아니 이게 좀 괜찮으면 좀 이것저것 하는 거 좋지 않아요? 또? 여기서 하러. 또? 아니 근데 괜찮을 것 같아서. 아이고 참. 이 투자 금액에 비례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지분을 나눠주는 뭐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안은 이게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 7월에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는 그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뭐 통과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좀 기대되는 지분 뭐 투자형 뭐 크라우드 펀딩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그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을 살펴보니까 내년 1월부터는 창업 이후 7년 이하의 비상장 중소기업, 그러니까 상장 기업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도박이나 골프장 그리고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기업들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단 한 기업당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억 원까지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투자자는 한 기업에 최대 200만 원까지, 그리고 연간으로는 총 5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니 내가 투자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복잡하대요. 이것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잖아요. 이런 것도 이 클라우드 펀딩 받는 것은요. 그러니까 딱 봐서 정말 괜찮고 내가 이 회사에 대한 정말 투자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내가 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집을 팔아서라도 여기는 투자할 만하다라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중소기업이 우량 기업으로 이렇게 쭉쭉쭉 커나가면 나한테도 도움, 그 수익금을 나눠줄 테고 그 중소기업도 커나가면 이게 일석이조 아닙니까? 근데 뭔 사람은 몇 명까지 하고 무엇을 뭐 얼몇 개지밖에 못 하고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새로운 그 투자 시스템이기도 하고 수익을 보장하는 이런 또 시스템이 생겨난다고 하니까 김기열 씨도 그렇고 홍스타님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아마 솔깃하실 텐데 이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기대하는 만큼 그 변하지 않는 가설이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그래서 기대 수익이 높을수록 기대 손실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킥스타터를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봤더니 한 44%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원했던 기업 중에서 절반 이상은 일단은 자금 조달을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자금 조달, 즉 펀딩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완성품을 또 만들지 못한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고픈 이 개인 투자일수록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보시고 꼼꼼히 따져보셔야지 이 피해를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와 신생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난 2012년도에 그 신생기업 육성법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일명 잡스법인데 그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라고 발음 괜찮았어요? 이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우리는 7억 원이라는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 기업은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서 연간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1억 원 정도를 투자받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소득별로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놔가지고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 모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다시피 그 위험하고 수익은 이게 그 위험이 큰 만큼 또 수익도 클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잘못하게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그 올리는 그 기업이 사기적인 그런 내용을 올리게 되면은 투자자가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규제를 조금씩 이렇게 해두고 있고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2012년도에 그 창업했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비용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한번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 보니까 53%는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17%는 금융권에서 이제 빌린 거죠.
예. 그런 게 보게 된다면은 정부 지원 자금에 우리가 그 벤처 기업들이 끝까지 이게 의존할 수는 없거든요.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클라우드 펀딩이 좀 활성화되어 갖고 조그만하게 기술력은 있지만은 새로 시작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좀 기업 성장하는데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자금 조달 방법이 된다면은 우리 경제가 훨씬 젊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크라우드 펀딩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다뤘던 상생형 벤처 M&A가 떠오릅니다. 예. 어느 스타트업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사업에 성공을 하면 대기업이 그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인수를 하죠. 그러면 그 스타트업 기업은 다시 그 수익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또 개인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처가 되는 크라우드 펀딩.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